저는 황병서입니다. 한때 북한에서 총정치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바로 곁에서 왕별을 달고 서 있던 사람이지요. 저는 평생 김정은의 앞에서 입을 가리고 말했습니다. 행여 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화가 되어 돌아올까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그 손을 내리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만든 명단으로 사람이 죽었고 제가 지킨 침묵으로 아이들이 굶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는 자수서입니다. 이 목소리가 저 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당신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 마지막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황병서입니다. 저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토사구팽 당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아실 겁니다. 텔레비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백두혈통도 이름난 명문가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조직지도부에 이름 없는 말단 간부로 관직을 시작했어요. 제 곁에는 저를 밀어줄 뒷배도 위태로울 때 손을 내밀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험한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눈치. 남보다 빨리 읽고 남보다 깊이 숙이는 것. 저는 그 눈치 하나로 그 긴 사다리를 기어 올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재주가 아니라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었지요. 제가 그 세계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갓 들어갔을 무렵 유난히 저를 아껴주던 선배 간부가 한 분 계셨어요. 일도 빈틈이 없고 사람도 더없이 좋은 분이었지요. 저를 친동생처럼 챙기며 이 험한 세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일러주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스승처럼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술이 한 잔 들어간 그분이 무심코 한마디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저 요즘 정책 하나가 어쩐지 아쉽다는 딱 그 정도였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져 얼른 그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그리고 사흘 뒤 그 선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출근을 했더니 그분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의 물건들도 벽에 걸린 사진도 모두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차마 아무에게도 그분의 행방을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누구도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없었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는 뼛속 깊이 한 가지를 새겼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결코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 것. 이 세계에서는 벽에도 귀가 달려 있다는 것을,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생존술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뒤로 저는 입을 가리는 법을 배웠어요. 말을 할 때면 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공포가 제 몸에 그 버릇을 손수 새겨 넣은 것이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입을 가리고 서 있던 제 모습을 두고 수근거렸지만 그것은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몸에 밴 두려움의 흔적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숨죽여 오르던 제게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후계자의 생모, 고용이 바로 그 여인의 눈에 든 것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이 나라의 다음 태양으로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궁 안에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차지하느냐? 그 답에 따라 누군가는 태양이 되고 누군가는 그늘 속으로 사라지는 잔혹한 싸움이었지요. 그 여인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둘 자기 곁에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인이 고른 말 중 하나가 되었어요. 성실하고 입이 무겁고 무엇보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말. 아마 그 여인의 눈에 저는 딱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하늘이
제게 내려준 다시 없을 기회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한 아이를 신으로 만드는 거대한 공작의 톱니바퀴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으니까요. 제 의지로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톱니바퀴 속으로. 그때부터 저는 충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충성은 여러분이 아는 그 충성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진심으로 믿어서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충성한 것이었어요. 그 세계에서 충성이란 신념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 증명해야 하는 형벌 같은 것.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배신자로 몰려 사라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살아남기 위해 더 크게 박수쳤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다리를 한 칸씩 오르는 동안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밟고 지나왔어요. 저 아래에서 굶주리는 인민의 얼굴을 애써 외면했고 곁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동료의 빈자리를 못 본 척했지요. 처음 몇 번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런 물음이 밤마다 저를 찾아와 잠을 앗아갔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며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곤 했지요. 하지만 그 통증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란 무서우리만치 빨리 익숙해지는 법이더군요.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 저는 어느새 아무런 떨림도 없이 그 명단에 이름을 적어 넣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밤에 저를 찾아오던 그 물음도 어느 순간 조용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세계가 사람을 길들이는 가장 무서운 방식이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죽이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2008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그 해가 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진 것입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평양의 시계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후계 구도를 서둘러 못 박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은 가장 어린 아들 김정은이었습니다. 이제 막 20을 넘긴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을 후계자로 세워졌어요. 너무 일렀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하지만 그 다급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어린 청년을 신으로 빚어내야 했습니다. 아무런 공도, 세월도, 진심으로 따르는 이도 없는 청년을 하루아침에 이 나라의 태양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 불가능에 가까운 공작에 저 역시 한 손을 보탰습니다. 우상화의 문법을 짜 맞추던 그 회의실을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방 안에서 우리는 밤을 새워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민이 그를 하늘처럼 우러러보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그를 향한 작은 의심조차 죄가 되게 할 것인가? 그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신화로 꾸며낼 것이며 어떤 사진을 걸고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방에서 한 인간을 조각조각 신으로 조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른 채로요. 저는 그때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큼 비겁한 변명이 또 없었어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공범들이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일까요? 저는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제 죄를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톱니바퀴는 원래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렇게 저를 속이면서요. 그렇게 저는 마침내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군을 감시하는 자리. 이 나라의 모든 군인을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총정치국장의 문턱까지 오른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두고 군부의 최고 실세라 불렀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장군들이 고개를 숙였고 제 눈짓 하나에 사람들의 운명이 갈렸지요. 저는 마침내 성공했다고 믿었어요. 이름 없는 말단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이 나라 군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으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스스로가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른 그 꼭대기가 실은 벼랑의 끝이었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왕을 만드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왕을 만든 손은 언젠가 그 왕에게 잘리는 법이지요. 저는 그 간단한 이치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왕별이 달렸어요. 대장 계급장을 탄 지 겨우 11일 만이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을 바쳐도 오르지 못할 그 자리를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뛰어올랐어요. 그날 그가 직접 제 어깨에 그 별을 달아주었습니다. 차수. 이 나라에서 오직 손에 꼽는 사람만이 달 수 있는 왕의 별이었지요. 그 별이 제 어깨에 얹히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이 이제 이 나라 군부의 정점에 섰구나. 저 별 하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다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별의 진짜 무게를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어요. 그것은 영광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별이 빛날수록 제 목은 점점 더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높이 오른 자일수록 떨어질 때 더 크게 부서지는 법이지요. 이제 그 어린 왕 김정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도 채 되지 않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 그 자리를 대체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세운 공도 없었고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신망도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지요. 그저 아버지의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무거운 자리에 떠밀리듯 앉혀진 것이었으니까요. 권위가 없는 자가 권위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것이 그 어린 왕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였어요. 그리고 그 답은 참으로 잔인할 만큼 간단했어요. 존경으로는 안 됩니다. 존경은 쌓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요. 사랑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을 얻으려면 그만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니까요. 그에게는 그럴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겠어요? 단 하나, 공포뿐이었어요. 권위가 없는 자가 권위를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길은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은 세월이 필요하지만 공포는 단 하루면 충분하니까요. 사람 하나를 본보기로 삼아 잔인하게 지워버리면 나머지 수백만이 알아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어린 왕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를 떠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문법을 그에게 가르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저를 찌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본보기를 세워야 온 나라가 숨을 죽일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궁리하고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어요. 저는 괴물을 막아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괴물에게 이빨을 달아준 사람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이빨이 세워지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권력을 갓 잡은 초기였어요. 그는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재물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그 회의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명단이 오가고 몇 마디 말이 조용히 스치고 그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지워졌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회의 탁자에 앉아 웃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지요.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이튿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중요한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거역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 한 문장을 살아남은 모두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소름 끼치도록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지우는 것만으로 수백만의 입이 얼어붙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평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먼저 안도했어요. 회의에 불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사라질 때마다 남은 자들의 충성은 더욱 비굴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더 크게 박수쳤어요.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더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외쳤지요. 공포는 그렇게 충성이라는 가면을 쓴 채 평양을 집어삼켜 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며 문득 한 소년을 떠올렸어요. 들리는 말로 그는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녔다더군요. 농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 농구 선수의 경기를 밤새 돌려보고 친구들과 공을 튀기며 웃던 아이. 만약 그가 그 무거운 핏줄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그 웃음을 잃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늙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손에 농구공 대신 총을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총은 그를 점점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독배예요. 그 잔에 한번 입을 대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서서히 변해가고 말아요. 제가 곁에서 지켜본 그의 변화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딘가 불안하고 서툴러 보이던 청년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사람이 되어갔지요. 눈빛이 달라졌고 웃음이 사라졌지요. 그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 자리가 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잔인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그를 지켜본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으나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을 노린다고 믿는 사람. 그 끝없는 두려움이 그를 점점 더 잔혹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 가장 잔인해지는 법이니까요. 권력의 정점에 홀로 선 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배신자가 될지 모른다는 의심이 밤마다 그의 잠을 갉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지웠고 더 많이 지울수록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피로 쌓아 올린 왕좌는 결코 그 주인에게조차 평안을 주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김정은의 불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군을 손에 쥔 사람. 그가 가장 믿고 곁에 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였지요. 저는 다른 간부들처럼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바로 옆에서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만약 제가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아니라고 말했다면 이건 옳지 않다고, 이러다 나라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냈다면 어쩌면 무언가는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저 자신에게만은 떳떳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입을 가린 채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제 목숨이 아까워서, 제가 힘겹게 오른 그 자리가 아까워서 말이지요. 저는 옳고 그름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침묵을 택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지한 자의 죄보다 100배는 더 무거운 죄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압니다. 저는 괴물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괴물에게 이빨을 달아주었어요. 그것이 제가 이 녹음에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죄입니다. 세상은 저를 두고 억울하게 버림받은 충신이라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 공포의 체제가 굴러가도록 밤낮으로 기름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에서 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왕별이 빛날수록 제 안의 두려움도 함께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저는 난생 처음 그 담장 밖의 세상을 밟게 됩니다. 단 하루뿐이었지만 그 하루가 제 남은 평생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말하려 합니다. 2014년 가을, 제가 저 남녘의 땅, 인천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평양의 간부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의 진짜 하루였어요. 아침에 눈을 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밤에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회의에 불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나라에서 충성이란 살아남기 위해 매일 새로 증명해야 하는 형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모든 공포의 한가운데
정작 그의 얼굴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폭군이라 하면 회의실 상석에 앉아 눈을 부라리며 호통치는 모습을 떠올리겠지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종종 그 방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방 안에 모두가 보이지 않는 그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지요. 그의 뜻은 언제나 다른 것을 통해 전해졌어요. 책상 위로 조용히 올라오는 결제 서류. 그 위에 찍히는 붉은 사인 한 번. 혹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고 건조한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 사인 한 번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끌려나갔고 그 한마디에 한 집안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정작 그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얼굴 없는 권력. 그것이야말로 제가 곁에서 지켜본 가장 무서운 공포의 형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회의실의 풍경 하나를 잊지 못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회의였어요. 긴 탁자에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저마다 앞에는 김이 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맞은편에 앉은 한 간부와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회의가 한창이던 중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장 그 간부에게 다가가더니 조용히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소란도, 고함도, 심지어 눈짓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힘없이 일어나 문 밖으로 사라졌지요.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로요. 남겨진 것은 그가 마시던 찻잔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이어졌어요. 누구도 그 빈자리를 쳐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발언하던 사람은 하던 말을 계속했고 받아 적던 사람은 다시 펜을 놀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다만 저는 그 찻잔에서 김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곁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뜨겁던 차가 미지근해지고 이내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모습을요. 그 식어가는 찻잔이 마치 조금 전 끌려나간 그 사람의 운명 같아서 저는 차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찻잔이 완전히 식었을 무렵 회의도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진짜 공기였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회의 중에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박수가 반 박자 늦었다는 이유로, 표정이 어쩐지 어두워 보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 밖에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방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재가 어떤 존재보다 무서웠어요. 만약 그가 늘 그 방에 앉아 호통을 쳤다면 차라리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눈치라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 그의 뜻이 날아들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보이지 않는 눈이 온 나라를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군요. 그 방 안에서 손이 떨렸던 것은 비단 아랫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부의 최고 실세라 불리던 저조차도 그 앞에서는 손이 떨렸어요. 보고를 올릴 때면 저는 늘 입을 가린 채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행여 제 말 한마디가, 제 표정 하나가 그의 심기를 거슬까봐 최고 실세라는 저마저도 매 순간 제 생사를 저울질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아래 사람들의 두려움이야 오죽했겠어요. 그 공포는 위아래를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훗날 그의 앞에서 입을 가리고 서 있던 제 모습을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친 아첨이라고, 비굴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세월 공포가 제 몸에 새겨 넣은 흔적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입을 가리지 않고는 저는 단 한마디도 편히 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두려움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저는 제 자신을 통해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에는 참으로 지독한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군 전체를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만 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자리였지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모든 것이 제게로 보고되었어요. 하지만 참으로 무서운 것은 저 역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남을 지켜보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눈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곁의 부관도, 제 운전기사도, 어쩌면 제 집안일을 돕던 사람마저도 그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감시하는 자조차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옆으로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거대한 그물이었지요. 그 촘촘한 그물 속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그물을 관리하던 저조차도 말이에요.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그물의 진짜 주인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내 깨달았지요. 이 그물에는 주인이 없다는 것을, 오직 공포만이 그 그물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오랜 세월 공포 속에 살다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이에요. 처음엔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게 되지요. 그러다 나중에는 위험한 생각조차 스스로 지워버리게 됩니다. 행여 그 생각이 얼굴에 드러날까봐, 무심코 입 밖으로 새어나올까봐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마저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독재의 가장 무서운 점이지요. 사람의 몸을 가두는 것을 넘어 사람의 머릿속에 감옥을 짓는 것,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싹부터 잘라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굳이 총칼로 위협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알아서 고개를 숙이니까요. 저는 그 무서운 통치술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바로 그 심장부에서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옥의 간수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일을 저는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의 한복판에 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제 죄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낯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이지요. 다만 그 간수였던 자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 있기에 저는 이 무거운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담장 밖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저는 그 안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딱 한 번 그 감옥의 담장 밖 세상을 보았습니다. 2014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뜻밖의 임무를 받고 저 남녘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짧고도 낯선 하루였지요. 그런데 그 단 하루가 제 남은 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2014년 가을, 저는 뜻밖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어요. 그 무렵 남녘에서는 큰 국제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 쪽에서 몇 사람이 내려가 얼굴을 비추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평생 담장 안에서만 살아온 제가 그 담장 밖 세상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니, 그것은 두려움이면서도 묘한 설렘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저 남녘의 땅을 밟게 되었지요.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발밑에 닿는 그 땅의 감촉이 어쩐지 낯설고도 이상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런데도 그곳의 공기는 제가 평생 마셔온 공기와는 무언가 근본부터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어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온몸의 감각이 그것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웃으며 악수를 나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태연한 얼굴로요.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고 준비된 말을 건넸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제 두 눈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좇고 있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대체 어떤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가?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지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같이 밝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진 옷도 굶주려 야윈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가게 앞에서, 길모퉁이에서 335 모여 큰 소리로 떠들고 마음껏 소리 예어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 낯선 광경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가? 왜 아무도 주위를 살피지 않는가? 왜 저렇게 겁없이 웃을 수 있는가? 한참을 바라보고 나서야 저는 그 정체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등 뒤를 살피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를 뱉기 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았고 웃기 전에 이래도 되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늘 가지고 있던 것이니까요. 물이 귀한 줄을 목마른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그것을 빼앗긴 사람만이 아는 법이지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말 한마디, 웃음 하나, 표정 하나에 사람의 생사가 오갔으니까요. 같은 핏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우리는 이토록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순간 압록강 이북의 얼굴들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어머니들, 군복을 입었으나 배를 골턴 어린 병사들, 해진 옷을 걸치고 언 손을 비비던 아이들, 그 얼굴들이 창밖의 이 환한 거리 위로 겹쳐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들과 우리는 분명 같은 조상을 둔 한 핏줄인데 어째서 한쪽은 이토록 굶주리고 다른 한쪽은 이토록 풍요로운가? 그 답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한쪽은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었고 다른 한쪽은 사람을 한 우리에 가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리를 지키는 자물쇠가 다름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평생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위험한 질문 하나와 마주했어요. 우리는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애써 못 본 척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그 환한 거리를 본 순간 묻어두었던 그 질문이 기어이 고개를 들고 만 것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평생 몸담아온 세상에서 그것은 결코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다시 짓밟으려 애썼습니다. 보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나는 그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일 뿐이라고. 살아남으려면 이 밤의 일을 모두 잊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닥쳤어요. 하지만 한번 눈에 담긴 그 풍경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남쪽의 땅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땅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어요. 어제 그 환한 거리가 이제는 저 아래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그곳에 두고 오는 듯한 기이한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저는 그 땅에 잠시나마 제 진짜 마음을 두고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공포의 나라로, 그 얼굴 없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그 땅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조용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 인천에서 본 그 화난거리가 평생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버린 것입니다. 이후 저는 어떤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문득문득 그 풍경이 떠오르곤 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명단에 올릴 때도, 붉은 사인이 찍힌 서류를 받아들 때도 그 화난거리와 웃는 얼굴들이 자꾸만 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가시는 끝내 뽑히지 않았지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알아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장 하나 너머에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 그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차라리 몰랐다면 저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본 것은 결코 지울 수가 없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인천의 그 거리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곤 했지요.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 저 사람들과는 이토록 다른 삶을 강요하는 체제의 앞잡이가 되었느냐고. 어쩌면 말이지요. 제가 지금 이 녹음을 남기고 있는 것도 그날 인천에서 본 그 하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화난거리가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제 양심을 흔들어 깨웠으니까요. 그러니 남녀계 여러분,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그 평범한 하루가 한 늙은 죄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 공포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천의 화난거리와는 정반대인 더없이 참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굶주리는 나라의 곳간을 열어 그 돈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었는지를 말이지요. 제 나라에는 두 개의 평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평양이었어요. 번쩍이는 고층 건물과 넓은 광장, 밤이면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거리, 외국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잘 꾸며진 무대였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편, 궁전 안의 평양이었어요. 그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들여온 진귀한 음식이 넘쳐났고 외국산 술과 사치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그 두 개의 평양 바깥, 저 지방의 땅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참혹한 대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인민이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인민이 평생 한 번 구경도 못할 값비싼 술이 잔에 채워지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저는 그 궁전의 연회에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진귀한 요리가 끝도 없이 나오고 외국에서 들여온 술이 흘러넘치는 자리였지요.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고 흥에 겨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식탁 앞에서 저는 늘 지방의 굶주린 얼굴들이 떠올라 목이 메곤 했어요. 이 한 상에 차려진 음식이면 저 굶주린 마을 하나가 겨울을 날 수 있으려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차마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인상을 찌푸리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웃는 낯으로 그 죄스러운 음식을 삼켜야 했지요. 지방의 배급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나라가 인민에게 식량을 나눠주겠다던 약속은 진작에 무너진 뒤였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고 국경을 넘나들며 목숨을 걸었지요. 그 참상은 이따금 내부 보고를 통해 제게도 올라왔어요. 어느 지방에서 몇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그런 보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는 늘 위로 올라가기 전에 곱게 다듬어졌어요. 있는 그대로의 참상이 그의 귀에 닿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곧 그 나쁜 소식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니 누가 감히
진실을 그대로 올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그 궁전의 그 많던 돈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 돈의 출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 타국의 공사장으로 끌려간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도 그 품삯의 대부분을 나라에 바쳐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하루 열 몇 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들의 땀이 그 돈이 되었어요. 또 인민에게 강제로 걷어들인 충성자금이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을 쥐어짜 나라에 바치게 한 돈이었지요. 무슨 기념일이다, 무슨 과제다 하며 온갖 명목으로 인민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바치지 못하면 그것이 곧 불충의 증거가 되었으니 사람들은 굶으면서도 돈을 바쳐야 했어요. 그렇게 온 나라에서 긁어모은 외화가 평양의 금고로 흘러들었어요. 굶주린 인민의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짜낸 돈이 그 화려한 궁전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인민의 밥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향한 곳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금고에 쌓인 그 돈은 굶주린 인민의 밥상이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핵. 그들이 그토록 매달리던 그 핵 말입니다. 수백만이 굶주리는 나라가 천문학적인 돈을 그 핵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두고 인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했어요.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지키는 위대한 보검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 핵은 인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의 권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핵을 손에 쥔 자는 세상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그들은 인민의 굶주린 배를 담보로 자신들의 영원한 안전을 사들인 것입니다. 인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자물쇠. 그것이 그 핵의 진짜 정체였어요. 인민은 그 자물쇠를 사기 위해 대를 이어 굶주려야 했던 것이지요. 한번 셈을 해볼까요? 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돈이면 굶주린 아이 수십만이 한 해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핵실험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면 무너진 병원과 학교를 수도 없이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인민의 목숨이란 그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민이 몇이 굶어 죽든 그것은 그들의 셈법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을 자처한 자들이 인민을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이었어요.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고 방송에서는 위대한 승리라며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댔지요. 광장에서는 성대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환호성 뒤에서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도 어느 지방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가고 있을 사람들의 신음으로 같은 나라, 같은 밤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핵실험의 성공을 축하하며 축포를 쏘아 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축포 값이면 살릴 수 있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경축 행사장에 서서 억지로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프도록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간부들도 저마다 벅찬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중 몇몇의 눈빛에도 저와 같은 그늘이 스치고 있다는 것을요. 다만 누구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을 뿐이지요.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승리인가? 인민을 굶겨 만든 이 무기가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인가? 그 물음이 박수 소리에 묻힌 채 제 안에서 조용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런데 참으로 얄궂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핵을 손에 쥐고서도 그 어린 왕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핵을 가질수록 그는 더 깊은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안도감, 그것과 나란히 언제 누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함께 자라났어요. 핵은 바깥의 적으로부터 그를 지켜줄 수는 있었지만 안의 두려움으로부터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의심했고 더 많은 사람을 지웠어요. 그럴수록 그의 곁은 더 텅 비어갔고 그 텅 빈 자리를 다시 공포로 채웠지요. 핵을 쥔 왕은 그렇게 밤마다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곁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인민이 굳는 것도, 그 돈이 핵으로 흘러가는 것도, 핵을 쥔 왕이 점점 더 잔혹해지는 것도, 저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알면서도 침묵했고 그 침묵으로 그 체제의 공범이 되었어요. 굶어 죽어간 그 사람들 앞에서 저 역시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만든 그 무기 곁에서 왕별을 달고 서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굶주림은 총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총을 든 사람이었어요. 굶주려 성난 인민을 억누르는 것,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짓누르는 것, 그것 또한 제가 맡았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 사람을 지웠는지 말하려 합니다. 명단 한 장으로,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이 사라지던 그 끔찍한 절차의 민낯을 말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숙청이라 하면 총소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사람이 지워지는 일은 총이 아니라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지요. 명단. 이름이 적힌 그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을 그 명단에 올리느냐 마느냐, 그 작은 선택 하나로 한 인간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만드는 일이 바로 제 손에 맡겨져 있었어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누군가에 대한 첩보가 올라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다더라, 어떤 표정을 지었다더라, 누구와 만났다더라. 그런 사소한 조각들이 모여들지요. 그러면 그 조각들을 근거로 조용히 뒷조사가 시작됩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기록되고 그의 과거가 샅샅이 뒤집어져요. 그렇게 조서가 꾸며지고 나면 그 서류가 위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위에 붉은 사인이 찍히지요. 그 사인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 밑에 리철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발탁하고 손수 키운 부하였어요. 눈치가 빠르고 일 처리가 깔끔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시키는 일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내는 자였지요. 저는 그런 그를 아꼈습니다. 이 험한 세계에서 그런 부하 하나쯤 곁에 두는 것은 큰 힘이 되니까요. 저는 그에게 그 명단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첩보를 모으고 어떻게 조서를 꾸미고 어떻게 사람을 올가매는지를요. 한 번은 그가 조서 하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국장 동지, 이 자는 증거가 좀 약합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요. 약하면 채우면 되지 않나.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짧은 대화 한 번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의 일감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여겼으니까요. 그는 참으로 빨리 배웠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냉정한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키운 그 냉정함이 훗날 저를 겨누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저는 지금도 어느 겨울날을 잊지 못합니다. 2013년이었어요. 온 세상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던 그의 겨울말입니다. 한 노인이 두 팔이 붙들린 채 회의장에서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사진이었어요. 그는 이 나라의 2인자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부이기도 했지요. 한때 평양에서 가장 강한 사람. 그가 끌려나간 지 며칠 만에 세상은 그의 처형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 평양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인자조차, 그 어린 왕의 고모부조차 한순간에 가루가 되는 나라입니다. 핏줄도, 공도, 세월도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어요. 그날 평양의 모든 간부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하물며 나 따위가.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린 것이었어요. 단 한 번의 처형으로 수백만의 입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한때 그 어린 왕을 무릎에 앉히고 길렀을 그 고모부조차 결국 한낱 본보기로 쓰이고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런 일들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제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죄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자는 한 사람을 죽이지만 명단을 만드는 자는 수백 명을 죽이니까요.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펜 하나로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왜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조용히 없애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광장 가득 사람들을 세워두고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역하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 한 문장을 살아있는 모두의 머릿속에 새겨넣는 것. 그것이 공개 처형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죄지은 당사자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언가 한마디 잘못 내뱉으면 그 손자까지 철조망 안에서 태어나 철조망 안에서 죽습니다. 바깥 세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요. 죄 없는 3대가 한꺼번에 갇히는 형벌. 그 아이들의 유일한 죄는 그저 그런 핏줄 아래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그친 곳이었지요. 그것이 그 철조망 안의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명단에 이름을 적었어요. 처음 몇 번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적어 넣은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가족은, 그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지요. 하지만 그 괴로움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서우리만치 빨리 무뎌지는 법이니까요. 나중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이 그 일을 해냈어요. 이름은 그저 이름일 뿐이라고. 나는 그저 절차를 따를 뿐이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속이면서요. 어제까지 곁에서 함께 웃던 동료를 오늘 제 손으로 지워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오랜 세월 함께 일한 사이였어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숙내를 나누기도 했고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아는 처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름이 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를 처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의 웃음이, 그의 아이들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면 다음은 제 이름이 그 자리에 오를 테니까요. 그럴 때면 저는 애써 그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를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하나의 사안으로 여기려 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체제가 저를 길들인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숫자로, 이름을 사안으로 바꿔 부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지울 수 있으니까요. 그 나라에서는 이웃이 곧 감시자였습니다. 인민반이라는 조직으로 모든 집을 촘촘히 묶어두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은 둘러앉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옆 사람의 잘못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생활총화라 불렀지요. 내 이웃이, 내 오랜 친구가, 심지어 내 가족이 나를 신고할 수 있는 세상. 그런 곳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끝내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촘촘한 감시의 그물을 관리하는 것 또한 제가 맡았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명단 한 장으로, 붉은 사인 한 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로 인해 사라졌는지. 저는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그것이 제가 짊어진 죄입니다. 아무리 참회한들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밀어 넣었던 그 거울이 어느 날 문득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만든 그 칼이 제 목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지요. 2017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서열이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서열이란 늘 오르내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미묘한 공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남을 감시하며 살아온 사람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법이니까요.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제 앞에서 굽실거리던 자들이 어느새 저를 곁눈질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파멸의 냄새가 제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파멸은 참으로 얄궂은 모습으로 찾아왔지요. 바로 몇 해 전 제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데 썼던 그 검열의 절차, 그 똑같은 절차가 이번에는 저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가 만든 칼이 그대로 제 목을 향해 돌아선 것입니다.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었어요. 명목은 부정부패였습니다. 뇌물이니 매관매직이니 하는 죄목들이 하나둘 씌워지기 시작했지요. 물론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저를 밀어내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검열을 지휘하는 자리에 리철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수 키운 바로 그 부하 말이지요. 저는 그날의 신문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제가 늘 남을 신문하던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졌어요. 리철준이 서류를 손에 든 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제가 그에게 가르친 그대로였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냉정한 얼굴 말입니다. 국장 동지. 그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더군요. 여기 이 조서를 보십시오. 그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어요. 거기엔 제가 저지른 적도 없는 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제가 그에게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였으니까요. 증거가 약하면 채우면 된다. 바로 제가 했던 그 말대로 그는 없는 죄를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자네가 만들었나?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국장 동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뿌린 씨앗이 그대로 제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밀어 넣었던 그 절차가 얼마나 잔인하고 억울한 것이었는지를 정작 제가 그 자리에 앉고 나서야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어깨에서 왕별이 뜯겨나가던 날이요. 그 별은 언젠가 그가 직접 제 어깨에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오직 손에 꼽는 사람만이 달 수 있는 왕의 별. 그날 그 별이 제 어깨에 얹히던 순간 저는 세상의 정점에 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별이 이제 제 어깨에서 뜯겨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제 계급장을 거칠게 잡아 뜯었습니다. 칠밥이 뜯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드드득 하고 천이 찢기는 그 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별이 제 어깨를 떠나는 그 짧은 순간에 제 지난 세월이 통째로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름 없는 말단에서 시작해 그 별에 이르기까지 제가 밟고 올라온 그 긴 세월이 말이지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한때 온 나라가 우러러보던 그 별이 이제는 차디찬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득 제가 명단에 올려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뜯겨나가는 순간을 겪었겠지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사인했던 그 서류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참으로 얄궂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 없이 지워지고 있던 바로 그 무렵, 나라 밖에서는 또 하나의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거리에서는 축포가 터지고 사람들은 위대한 승리라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요란한 축포 소리 아래에서 한 나라의 실세였던 자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저의 몰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모두가 핵의 승리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그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람 하나쯤 지워지는 것은 그 요란한 축포 소리에 묻혀버리는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사상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어요. 한때 이 나라 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제가 매일같이 제 죄를 고백하고 반성문을 써야 했어요. 어제까지 제 앞에서 벌벌 떨던 자들이 이제 저를 감시하고 훈계했습니다. 저는 번호로 불렸어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요. 아침이면 일어나 정해진 구호를 외쳤고, 낮이면 노동을 했으며, 밤이면 그날의 잘못을 적어 바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바로 그것을 이제 제가 똑같이 빼앗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을 잃고 존엄을 잃고 사람으로 대접받을 권리마저 잃는 것. 참으로 공평한 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원망할 자격조차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제가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제가 총살당했다 했고, 어떤 이는 제가 수용소에서 죽었다 했지요. 하지만 정작 저는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소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기묘한 형벌이었어요. 세상은 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저는 여전히 살아서 그 소문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죽었다는 소문 속에서 사는 것은 어쩌면 진짜 죽는 것보다 더 완벽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기영이라는 자였어요. 부드러운 말씨에 늘 엷은 미소를 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권하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이제 편안하게 지내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예전에 저런 자리에 사람을 앉혀두고 똑같은 말을 건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드러운 말씨, 엷은 미소, 권하는 차 한 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조용히만 계시면 됩니다. 그가 미소 띤 얼굴로 말했어요. 그저 입 다물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면 편안한 노후는 저희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유였습니다. 아니, 회유의 탈을 쓴 경고였지요.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은 서슬퍼런 칼날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요. 이 늙은이가 이제 무슨 힘이 있겠소. 저는 그렇게 순순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대답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그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부터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정반대의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침묵으로 편안한 여생을 사느니 차라리 진실을 남기고 떳떳하게 눈을 감으리라.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겁니다. 제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가오밍이라는 중국인 상인이었어요. 신의주와 단둥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지요. 제가 한창 권세를 누리던 시절 이런저런 일로 연을 맺은 사이였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묘한 신뢰를 쌓았지요. 제가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그는 저를 저버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오히려
제가 초라해진 뒤에 더 살갑게 저를 찾아주었지요. 그런 그를 보며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권세를 누릴 때 제 곁에 있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정작 제가 무너지고 나니 남은 것은 이 낯선 이국의 상인 하나뿐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그를 통해서라면 무언가를 저 국경 밖으로 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 정해진 사실이 된 지금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이긴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지면 그들은 또다시 거짓으로 제 죽음을 덮을 겁니다. 사고였다고, 지병이었다고, 혹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고요. 제가 명단에 올려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 역시 그렇게 소리 없이 지워지고 말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죽어도 진실은 살아남으니까요. 사람은 총으로 죽일 수 있지만 한번 세상에 나온 진실은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낡은 녹음기를 손에 들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하지만 저는 몇 번이나 그 버튼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두려움이 자꾸만 제 손을 붙잡았지요.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버튼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버튼을 눌렀어요. 이것은 유언이 아니라 자수이기 때문이지요. 죄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자백, 그 자백만은 두려움에 삼켜지게 둘 수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기계 속에 담기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를 뱉을 때마다 평생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하나씩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 녹음을 남기기 전에 저는 꼭 사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명단에 올려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지요. 저는 그 이름들을 감히 하나하나 부를 자격조차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나마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제 펜 끝에서 쓰러져간 그 사람들이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잃어야 했던 그 가족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부족하고 뻔뻔한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라도 남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부디 이 늙은 죄인의 마지막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는 시선을 돌려 저 남쪽의 사람들에게 말하려 합니다. 자유를 먼저 얻은 땅, 대한민국의 여러분께 말이지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저 신문 한 귀퉁이에서 스쳐본 어느 독재자의 오른팔, 입을 가리고 굽실거리던 늙은 군인, 그 정도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하루 여러분의 땅을 밟아본 사람입니다. 그 인천의 하루가 이 늙은 죄인의 마음을 끝내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목소리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곁에서 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로 쌓아 올린 성은 아무리 높고 단단해 보여도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저는 그 성을 직접 쌓은 사람이기에 이것을 잘 알아요. 그 성은 겉으로는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서로를 향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골마 있어요. 핵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것으로는 그 안의 두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영원히 가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디 저 북녘의 형제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침마다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그 평범한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마음껏 내뱉는 말 한마디, 두려움 없이 잠드는 밤,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강 하나 건너편에서는 바로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닿는 간절한 소원이니까요. 자유의 가장 큰 위기는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라는 말을 마주하시거든 부디 그것을 누군가를 정복하는 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통일은
70년 동안 생이별한 형제를 다시 끌어안는 일이지요. 오랜 세월 헤어져 살아 말투도 생각도 많이 달라진 형제를요. 그들이 처음 자유의 땅을 밟았을 때 그 서툰 걸음을 비웃지 말아 주십시오. 평생 새장에 갇혀 살던 새는 처음 하늘을 마주하면 어떻게 날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함께 날갯짓을 가르쳐줄 따뜻한 손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리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모든 비극은 거창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옳다고 믿었던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한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는 순간, 그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었더라도 결국 괴물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 괴물을 만드는 일에 제 손을 보탠 사람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왕을 만든 자가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누군가 스스로를 영웅이라, 구원자라 부르며 모든 것을 맡기라 하거든 그때야말로 가장 깊이 의심하십시오. 건강한 사회란 영웅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사회니까요. 이제 정말로 작별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녹음기와 함께 한 가지를 저 국경 너머로 보내려 합니다. 바로 제 왕별이지요. 언젠가 그가 제 어깨에 달아주었고 끝내 제 어깨에서 뜯겨나갔던 그 별. 저는 그 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버릴 수도 간직할 수도 없어 괴로웠던 그 별을요. 이제 저는 그것을 이 목소리와 함께 남쪽으로 보냅니다. 이 별은 훈장이 아닙니다. 제 죄의 증거물이지요. 부디 이 별을 보시거든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의 손발이 되었다가 끝내 그 괴물에게 버림받았는지를, 그 어리석은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머지않아 왕과 오밍이 이 녹음기와 별을 들고 저 압록강을 건널 것입니다.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겠지요. 그 강을 건너 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닿을 즈음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부디 저를 가엾게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비록 평생을 공포와 침묵 속에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만은 입을 가렸던 손을 내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눈을 감으니까요. 평생 저는 그의 앞에서 입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진짜 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고백의 시간이 제 평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늙은 죄인이 죽음을 앞두고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남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부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저 강 건너의 형제들을,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이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선 안 될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